국회의원 선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들었던 것 같은데. 11일인가? 4월 11일? 4월 10일? 11일. 공약이 너무 지나치게 남발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제외를 하고요. 그 정당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물가 같은 거 안정 잡아준다는 경제 발전보다는 복지 발전 쪽으로 공약을 내놓는 선거 의원이 있다면은 취업 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게 힘써주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고 싶어요. 그런 거는 좀 별로 관심 없고 아무 때나 그냥 찍으려고요. 나라 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참 이 나라가 발전이 잘 되고 좋을 텐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별로 바라는 게 없네요. 신뢰를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싸움이나 아니면은 뭐 서로 간의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이제 뭐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 변해가야 되는 게 얼마나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좀 숨통이 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좀 정진해달라는 거예요. 좀 더 국민들이랑 소통을 하고 점잖은 국회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네, 오늘 먼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네 분의 토론자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21기 시민농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 토론 오늘 본격적인 주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012년에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 두 개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때문에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그 어떤 총선보다도 뜨거운 쟁점,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본격적인 쟁점이나 전망은 잠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각 당에서 바라보는 19대 총선의 의미 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 또 저희 MB정부, 현재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반성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움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은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8년 9월 15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 대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산업사회 때 신자유주의 시대 때 옳다고 생각했던 제도나 시스템,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바뀌고 역사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변화를 선택해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집권 5년 프로그램을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찌됐든 이번은 MB 정권의 지난 4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민생 경제는 10년 전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민심이 선거에 표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준 차관님. 네, 지금 당의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의 입장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의 입장뿐 아니라 지금 세 분은 다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이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신인이죠. 신인 입장에서 정치에 대해서 뭐 국민이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 가고 그리고 혐오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 누구든지 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이번에 정치가 이번 선거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까지 실망과 혐오, 절망의 단계로 전락해 있는 정치가 다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도 야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달라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용섭 정책위장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정체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로 가는 이 가치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아서 주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 아주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권 심판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의미가 맞다고 보죠. 왜? 국민은 여도 야도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판을 문제를 지금 같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정권의 문제인지 정치권 전체의 문제인지 하는 것까지도 같이 좀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저희 통합진보당은 좀 대한민국의 좀 기분 좋은 유쾌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분 좋은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서민들이 사는 형편이 좀 숨이라도 쉴 수 있게 그렇게 좀 편하도록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잘 해나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 좀 기본권도 보장하고 농민들 큰 돈 못 벌어도 또 농작물 생산비라도 좀 건질 수 있게 하고 서민들 아이들 학비 걱정이라도 좀 덜하게 하는 이런 변화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힘이 부족해서 마음은 있어도 그동안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의 민주노동당과 또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 같은 진보신당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하나로 합쳐서 지금 통합진보당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여야 간의 국회 권력을 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수당이 되는 것을 주고받고 한 30년 해왔는데 정치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안에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가지고 입법 발의도 좀 할 수 있는 진보당을 하나 좀 국민들께서 안착시켜 주시면 정치의 질적 변화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분의 이번 19대 총선에 대한 의미를 짤막하게 들어봤습니다. 잠시 그 의미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역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연초까지만 해도 이 여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약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좀 컸었죠? 이 선거의 성격이 항상 이제 과거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냐, 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짜이는데요. 그동안 이제 과거 이제 MB 정부 들어서의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실망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미 FTA에 대한 이 유지 여부 또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 또 최근에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사 논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게 단순한 정권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대한 선택도 이번 총선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최근에 야권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 좀 불안한 면들이 노정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이 국민들께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신뢰 추락하고 있습니까?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제 정치 시즌이 되면 선거 때가 되면 정치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표를 주실 것인가 잘 알기 때문에 화려한 장밋빛 공약들을 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말만 그대로 믿어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판단 기준이냐? 그것은 걸어온 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따지고 과거를 심판하고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은 민생 파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분단을 고착화시킨 시기였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인권이 유린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4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야권 지지율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다소 실망했던 국민들께서 지지율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부동층들이 그리고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다시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다가 지금은 또 그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야당이 좀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얘기하는데 전 다른 각도에서 좀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 여권만이 책임이 아니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국민이 그 준엄한 질책이 좀 따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야당이 좀 유리했다가 여당이 유리해지는 이 구도는 정당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당이 취하는 그 태도와 방법을 보기 시작했지 무조건 정당에 대해서 일편단심 그 정당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저는 정치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걸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당연합니다. 어찌 4년 동안에 정부를 이끌어왔던 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야말로 민주주의 제도를 정말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가장 정말 멋지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서 맡겨놓은 정부이니만큼 그 맡겨진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보장도 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도 국민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섭 위원장께서 지난 4년 동안의 민생 파탄, 남북관계 파탄 다 말씀하셨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4년째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복기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4년차가 어땠었던가 저 한번 지금 얘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지금 자료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4년 전, 5년 전이죠. 참여정부 4년 전 때의 기록을 한번 꺼내서 한번 지금 신문 한번 기사를 읽어봐라. 그때는 지금은 다 모든 게 MB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다 모든 게 다 노동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도 민생 파탄, 경제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비정규직 양산, 심지어는 그 체제에서 공권력의 수사를 받던 공인들이 재벌 회장이 그렇고 전 시장도 그렇고 6명인가 7명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마치 괜찮았던 것처럼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정권 심판론의 문제만 같이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봐야 한다. 저는 기록을 좀 봐야 한다는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당에 대한 심판,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카멜레온 야당에 대한 심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고 주장을 바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은 분명히 좀 짚어줘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총선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심판에 그칠 수는 없고 또 미래를 선택하는 행위라는 그런 진단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총선과 같은 중대 행사가 과거에 대한 어떤 한풀이나 혹은 평가, 심판에만 그치겠습니까? 그 점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를 심판하는 것도요. 새로운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과거를 심판하는 거죠. 과거 심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새누리당을 선택하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곧 박근혜 대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될 과거가 이명박 정권 4년이라면 우리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미래는 박근혜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과 그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4년간 펼치신 정책이 4년 전 경선 때, 5년 전 경선 때 박근혜 후보께서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고 이렇게 했던 공약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정책을 피셨어요. 4대강 사업 하나만 제외하면 완전히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은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 그대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심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오류를 또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그것과 거의 완전히 똑같은 열정과 철저함을 가지고 우리 야당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 반성, 그리고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야당은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자세로 저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야당이 지금 혁신의 자세로 가고 있다라고 과연 국민들이 판단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모든 인사에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인사에선 공천인데요. 최근에 야당의 공천을 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지냈던 분들은 거의 다 지금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그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그때 정말 중요하게 추진했던 한미 FTA나 이런 제주 군사기지 같은 것은 다 뒤집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테고요. 야당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을 자꾸만 같은 선상을 올려 시도를 하실 텐데 잘 안 먹힐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자꾸만 연결시키는 것보다 국민들은 지금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흘러갔던 분들이 다시 다 등장하는 지금 야당의 공천, 여기에 더 큰 질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 아까 우리 정책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우선 정치권 전체가 평가의 대상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저는 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국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1년에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4천 명 가까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견제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견제의 수단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그것이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야당이 비판적 기능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고 저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도 당연히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지만은 심판의 중간에는 가운데는 막강한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가진 정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헌법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이 뭐냐면 엠비노믹스입니다. 엠비노믹스의 대표적인 공약이 747이거든요. 7% 성장하고 4만 불 시대 열고 세계 7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약과는 달리
7%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의 연평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참여정부보다도 떨어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4만 불은커녕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95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0년에 국민소득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1년에 일자리 60만 개 창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분의 1인 20만 개밖에 창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747이 어디서 나왔냐? 줄푸세거든요. 세금은 줄인다, 부자 감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규제는 풀다,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서는 세우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은 법을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이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 그리고 그 좋을 때, 위세당당할 때 정권을 향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상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차별화라는 말씀이요. 저희는 엠비노믹스 747에 대한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나가는 것이지 무슨 승산이 없어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혀요. 그동안에 먹히고 안 먹히고 하는 것은 이제 시청자가 결정하시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자꾸만 그걸 노력하시거든요. 잘 안 될 겁니다. 보충을 하고 그렇지.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좀만 보충을 드리면 이제 나경필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정책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시는 거죠. 저는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의 노선이 과거의 수구적인 그런 특권층만을 위하는 그런 정책에서 서민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것이 얼마큼 진실하고 또 실제 집권을 했을 때 얼마큼 747 공약처럼 처음부터 지킬 방법도 못 가지고 있고 지킬 의사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했던 공약과 달리 이제 얼마큼 강력한 의지를 실어서 이런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재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집권 권력을 가지고 나면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또 유야무야될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이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고 느끼고 국민의 비판을 받았을 때 고치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매우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진실한 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지 왜 과거와 말 바꿨냐고 타박하지 않거든요. 반깁니다. 저희는 그런 변화를. 그래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나 또는 한미 FTA 문제도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보고 이제 말을 바꿨다고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이러한 견해의 변화가 실제로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변화라면 저희 보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 정책의 변화, 입장의 변화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좀 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시사평론가들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 모년 모월에 누구의 발언을 끄집어내서 그때 발언을 인용하고 또 최근의 발언을 인용해서 말이 바뀌었다고 질타하는 이런 것들은 평론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또는 집권당에서 해야 하셔야 될 일은 이러한 입장의 변화, 과거 여권에 있던 정치인들이 야당이 되어서 일으킨 견해의 변화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혹시 그러한 변화의 이 이유 중에서 현 정부나 여당이 좀 고려해야 될 건 혹 없는가 이런 것을 함께 좀 검토해 주면서 토론하신다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한 변화가 여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예, 제가 한텀 쉰 것 같아요. 예,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우선은 이용섭 정책위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당연한데 심판론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통계를 많이 인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꾸 기록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우리 사회 정말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싫어해도 그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한 걸 같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유시민 대표께서 오래됐어요. 써놓은 글 중에 자기 성찰이 없는 비판은 그건 위선이다 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전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747 공약 비판하셨는데요. 우리 다 기억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7% 성장 공약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호황일 때.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실은 나도 6% 하려고 했는데 이회창 대표가 6% 내놓는 거 보고는 내가 은근히 화가 나서 내가 좀 높여보려고 7% 내가 올렸다. 나 그거 갖고 선거 때 재미 좀 봤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달성 못했어요. 저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 경제 성장의 문제를 다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경제 때보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보다 실질적인 수치에 있어서 빠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관과됐어요. 그때는 다른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기일 때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정부 들어가지고는 세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에 비해서 그보다 높은 성장을 해요. 마치 다른 집 사람들이 전부 10,000원 벌 때 5,000원 버는 것을 다른 집 사람들이 전부 4,000원 버는데 5,000원 버는 것과 비교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인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가다 보니까 MB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심지어 지금 우리 남경필 의원께서도 좀 말씀하시는데 정부에 있었던 입장에서 저는 얘기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잘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지적받을 부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줄 부분들은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2008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잘 극복해내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또한 그 인정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지난해 미국은 물론 일본, 프랑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신용등급 다 떨어질 때 예, 우리 대한민국 올라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요것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 기지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권 심판론이 있지만 아까 국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론과 함께 저는 야당의 문제도 같이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권에서 그동안 해놨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 대기업들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우선 아까 그 남경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노가 뜨고 있다. 이게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86 얘기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친노입니까? 친노가 아닙니까? 저는 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30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의미에서 차관급으로 일을 하다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장관직위에 올랐습니다만 실은 친노다, 친 DJ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저는 분열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친노를 등용하고 그리고 우리 이 민주통합당의 기본은 실은 민주정부 10년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 DJ 사람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내부 갈등 구조를 부추기려고 하는 매우 분열적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정당이 젊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486은 실은 4년 전에는 386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486이 되고 586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허리에 해당될 수 있는 40대를 이제 많이 등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0대, 30대가 우리 유권자의 전체의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천이 참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새누리당 공천도 뭐 우리보다 크게 잘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좀 낫죠 그래도. 실은 구체적인 실명을 여기서 거론하는 게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강남에 공천하신 우리 김영조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영조 그분 같은 경우 실은 제주 4.3 사건 그리고 강주 5.18 민주화운동 이건 정부에서 사과까지 하고 기념일로 다 지정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이다.
그리고 광주 5.18은 민중 반란이다. 이런 분들을 공천을 했고 각종 비리나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없이 공천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들라면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비리는 또 개인적인 또 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의 그 공천을 매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성규 차관께서 지금 그 경제 성장 성과를 두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7% 공약을 했는데 실제 연평균 4년 동안 3.1%밖에 안 됐다. 근데 노무현 정부는 이제 연평균 4.3%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가 위기인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높은 성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위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네.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경기를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 어떤 정당이 우리가 집권하면 5년 동안에 8%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3% 4% 성장하고 나서 왜 이렇게 못했느냐 얘기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서 못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 경제를 예측하고 그 전제하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말은 천금처럼 저는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 6% 내건 것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 그냥 흘러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은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는 줄고 지금 물가가 불안하지요. 또 유가도 오르지요. 그리고 등록금 이렇게 비싸지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900조를 넘어섰지요. 이런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때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공천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전 예를 들면 뭐 부패 전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신 것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총장께서 사퇴를 하셨죠. 뭐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스스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보면 그 쇄신파 의원들 또는 그동안 국회에서 싸우지 말자, 협상하자라고 했던 의원들은 거의 100% 다 공천이 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체성을 문제를 들어서 그동안 한미 FTA 같은 데서 이 타협을 하자고 했던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가까스로 공천이 됐죠. 전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를 새로 열면 싸움하는 국회의원, 갈등하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공천 안 주겠다. 이러면 계속 싸우자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말 바꾸기와 입장 변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MB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분,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예를 들면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말을 확 바꾸면 그거는 완전히 말 바꾸기죠. 예를 들면 한미 FTA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총리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던 분, 외교안보의 수장이었던 분, 당대표를 지낸 분 이런 분들이 그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확 뒤집히니까 이게 바로 말 바꾸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체가 그대로 그분들이 확 입장을 바꾸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다투자고 드린 건 아니고요. 제 말씀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안 바꾸는 게 문제라고 봐요.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이 어떤 견해를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 이 정책을 하면 국민에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를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 좋은 건데 국민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책은 괜찮은데 환경이 달라져서 이게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필요한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도 안 하시니까 4년 내내 소위 말하는 뭐 컴퓨터가 안 달린 불도저. 옛날에 금도저라 그랬는데 컴퓨터 없어요. 그냥 불도저만 있는 거지. 후진 기어도 없고 전진 기어만 있어. 핸들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야권을 향해서 자꾸 말 바꾼 거를 찾아서 타박하시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당신 자신의 정책적 견해 가운데 혹시 바꿨더라면 국민에게 더 좋았을 것은 없을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논쟁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했냐 못했냐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죠.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텐데요. 굳이 말하자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온 동네에 불이 났어요. 온 동네는 말짱해요. 근데 우리 집만 불이 났어요. IMF. 우리 집에서 불을 냈어요. 그래서 딴 동네는 괜찮은, 동네의 딴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불이 나서 그 불을 끄고 무너진 집을 세우고 타버린 가재도구를 갈고 이 일을 한 1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은 우리는 괜찮았는데 이웃집이 불이 많이 났어요.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안 번지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성장률을 그냥 비교해서 어느 정부가 더 잘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평가일 수도 있다고 봐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통합진보당은 공천을 안 하죠. 제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당이 정당이 아니고 회사 같고요. 거기에 공천 신청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고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 신입사원 채용에 응한 구직자들 같아요. 도대체 당의 대표 지도부가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내치고 누구를 경선 붙이고 그럴 권리를 어디서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은 왜 공천 싸움이 없느냐 하면 저희는 이 사람이 당의 이름을 걸고 공직선거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나 없냐를 심사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만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수로 있으면 당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고요. 복수로 있으면 경선을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당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거대 두 정당이 하고 있는 공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당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 봐도 이것은 정당의 사유화에서 오는 잘못된 공천 절차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적인 공천은 아니다. 그 말씀은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금 MB 정부 심판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계속하고 있었다가 지금 공천까지 왔습니다. 이 좀 양당 모두를 좀 비판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당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랬으면 좋겠네. 지금 막 주제가 MB 정부 심판으로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 부활로 갔다가 또 공천으로 왔다가 지금 저 흔들리니까 지금 참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저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유시민 대표 말씀하신 어느 정부가 잘했느냐 경제를 가지고 그건 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의 논점이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랬는데 니들은 어땠냐 이거는 사실 국민들 보기에 참 당신들끼리 웃기는 얘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정부 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항상 현장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잘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웠고요. 맞습니다. MB 정부도 잘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워야 돼요. 그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논쟁을 어디 갈아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747 공약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상수다. 세계 경제의 변화 요인이라고 하면 상수인데 그걸 상수를 예측하지 못했냐 그러면 저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달라질 걸 상수로 예측을 하고 했다면은 그 정부에서 했던 FTA 예측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금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 몇 년 전 거 상황 예측 못 하시고 좀 바꾸자고 하는 얘기 저는 그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말이 더 귀하다. 그렇게 무거운 줄 알아야 한다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인의 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힘은 후보하고는 비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이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공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분은 다 정치권에 계시고 저는 이번에 정치 신인입니다. 신입사원. 공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벽을 느낍니다. 신입사원 많은데 신입사원으로 대접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국민이 그렇죠. 거의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당이 모든 정당이 이름을 다 바꿔가면서 이번에 선거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공천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공천 과정에서 돈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총선의 의미가 정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어느 선거가 그렇지 않은 적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정말 매서운 날카로운 감시의 눈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거든요. 공천 과정에 나타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제가 여당이 몸담고 있으니까 여당이 얘기를 할게요. 공천 결과가 나오면 친이가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친박은 어떻게 됐느냐, 보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기준이에요. 어디에도 어느 언론에도 친이 친박이라는 이분법을 제외한 국민의 기대, 국민이 요구하는 후보의 자격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저희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덕성, 경쟁력, 쇄신의지. 그러면 드러난 공천된 후보를 놓고 적어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좀 분석해내는, 경쟁력 측면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예. 이분법적인 것만 제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천 과정이 좀 남아있지만은 우리 정치권 전반이 개혁을 약속하고 쇄신을 약속하고서도 이것들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요인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언론도 지금 그렇게 좀 한쪽에서 관심이 좀 덜 쓰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권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천까지 온 데는 지금 유시민 대표께서 양당 모두에게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렸었는데, 의원님께 좀 고쳐야 돼요. 우선 이번 공천을 보면서 여야가 됐든지 간에 감동도 없고 진정성도 별로 없다 하는, 그런데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남경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한미 FTA 이걸 보고 정체성을 우리가 판단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저는 이제 당견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그런 것을 본 거지요. 한미 FTA,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덕성 기준까지 더해지는 거고, 혁신 의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현역 의원들이나 의원들을 탈락시킨 것이지, 무슨 FTA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도덕성도 그렇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에 뚜렷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사람 면면을 살펴봐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면 공천을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번에 공천과 관련해서 사람이 자살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공천을 보면서 참 공천혁명이라고 하는 게 매우 힘든 과정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천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선거, 조직선거. 두 번째는 지도부에 의한 일방적인 하향 지정. 세 번째는 국회의원이나 위원장들의 기득권.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 저는 공천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했던 게 모바일 혁명이죠. 어찌됐든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5,300만 명에 이르고 스마트폰 가입자도 2,300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이용한 발전 방향은 저는 이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1월 15일 날 최고위원 대표 뽑을 때 성공적으로 성과를 났죠. 다만 우리가 지역선거에서는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준비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살한 그 사건은 꼭 모바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원선거의 폐해인 거죠. 우리가 처음 이제 비행기가 나왔을 때 비행기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배를 타고 다녀야 된다. 걸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비행기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혁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발전시킬 문제지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게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바꾸기에 가난한 저는 이 정부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 바꾸기에 가난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오실 분이 안 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하신 건 거짓말이지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말은 참 안 바꾸셔요. 거짓말은 잘 하시고. 어찌됐든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짓말과 유시민 대표가 얘기하는 입장의 변화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할 의원님 말씀 정리하시고. 예. 세종시 후보자일 때 12번이나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도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 총리 내세워가지고 경제도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 바꿨거든요. 호남고속철도 임기 중에 끝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바꿔서 지금 2017년 그대로 있거든요. 이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무산시켰거든요. 다 예를 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통령 말씀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된다. 평범한 사람도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신뢰를 못 받는데 국민들의 수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바꾸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명숙 총리나 민주당이 말 바꾸기 사례로 지금 FTA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반대하는 FTA는 노무현 FTA가 아닙니다. 이건 이명박 FTA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참여정부에서 FTA를 체결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자기들에게 불리한 FTA라고 해서 비준 동의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경필 의원께서는 거기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우리는 글자 한자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밀실에서 협상을 했어요. 협상이 끝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매우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했거든요. 미국 의회는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통과시키고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기립박수까지 치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것보다 더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그 FTA를 우리가 반대를 한다면 말 바꾸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름만 한미 FTA이지 한미 FTA는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 지금 정권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이 말씀하실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번 4.11 총선의 쟁점 가운데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말 바꾸기 이야기라든가 FTA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 FTA 문제는 제주의 강정마을 이 해군 기지 문제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또 뜨거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어차피 오늘 토론에서 다뤄야 될 구체적인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어차피 FTA 문제를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이 FTA 이야기가 좀 시작을 하죠.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건 잠깐 접어두고요. 공천 얘기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짧게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TA 말씀을 드리면 그 이명박 FTA와 노무현 FTA가 다르다.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했던 10+2 이것 중에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 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다 체결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면 안 되죠. 이건 또 뭐냐 하면요. 마치 강만수 부총리가 한 5년쯤 있다가 갑자기 부자 감세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한명숙 부총리, 정동영 의장 이런 장관들이 이런 분들이 거기서 FTA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FTA 하면 나라가 절단난 것처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극단적인 말 바꾸기죠. 이거를 자꾸만 변명하시려고 하면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봉준, 최인기 같은 저는 훌륭한 그러한 정치인들 타협하고 지식이 있는 정치인들을 못 봤는데 어찌해서 이런 분들을 먼저 공천에 탈락시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 얘기, 타협하는 사람들을 자르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양당 모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통합진보당이 훨씬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여야가 국회 시작하면 첫 해 이해가 엇갈리기 전에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천 얘기는 잠깐 좀 접어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쟁점 가운데 FTA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15일 0시부로 이 FTA가 이제 발효되지 않습니까? 유시민 대표님께서는 그 워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라고 합니다만 진행상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진행자는 하셔야죠. 예, 저는 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발언, 이 뭐 굴욕적인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 말을 바꾸는 야당에게 뭔가 이거 맡겨서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야 간 극명하게 FTA를 놓고도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 의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유 대표님께서 좀 그 말 바꾸기 시비는 저도 당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여정부 당시에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협상을 지휘했던 보건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미 FTA를 성사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더 좋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책으로도 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미 FTA를 안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다든가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한미 FTA를 성사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부흥할 것이라든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고 하나의 위험이기도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입장을 제가 냈었는데요. 저는 이제 견해를 바꿨습니다. 그냥 말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견해를 바꾼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용섭 의원님께서 그 쇠고기 열어준 거 하고 플러스 자동차 분야에 굉장한 이제 이익을 내준 거. 그게 이제 내용상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거 한 가지.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농후했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이 통합진보당으로 합류해 오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아까 한 가지 말고 첫 번째는 그 당시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2006년, 2007년에 보건 분야 협상을 할 때 제가 국제저작권 협정이나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문제나 혹은 ISD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초의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용섭 의원님 그때 내각에 계셔서 기억하시겠지만 법무부 소관이었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이행법안 문제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똑같이 미국이든 우리든 한미 FTA가 의회 행정협정이니까요. 의회의 비준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서 한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 같은 연방법과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제출한 이행법안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과 한미 FTA 내용이 충돌할 때 연방의 명령이 없으면 주법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법안을 미국 국내법으로 통과를 시켰고 우리는 이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들을 다 고치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이게 신법처럼 이렇게 되어 와서 이 한미 FTA 협정이 양국에서 차지하는 법률적 지위에 불균등 또는 불평등이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협정 당시에 이런 이행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그게 우리들의 역량 부족이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6년, 2007년 당시에는 소위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 미국식 스탠다드, 미국식 규준 이런 것들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의 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원치 않아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상당 부분 그런 현실에 적응 또는 굴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FTA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뒤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 자체에서부터 이미 파산되고 있거든요. 국제 경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정책의 변화도 따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유 대표께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대셨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의중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실수를 인정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제가 박사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이게 분명하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여정부하고 지금 MB정부하고 참여정부 전에 국민의 정부하고 5년마다 단절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길고 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같이 이어지는 정부입니다. 전 정부에서 해놨던 일, 전 정부에서 이루어왔던 계약과 거기서 나왔던 성과, 공과 과를 다 그 다음 정부는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정권이 했을 때, 당신네 정권이 했을 때를 그걸 지나치게 구분해요. 이 FTA는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FTA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FTA도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의 FTA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아까도 대통령 후보의 말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말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상대 국가,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대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이 맺은 중심이 돼서 맺은 협약의 중요성이야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마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것은 입장이 달라졌고 몰랐다. 자, 입장이 달라졌다면 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거 참여정부 얘기 때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막 하루 다르게 잠깐만 정확히 얘기할게요. 인용하십시오.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예.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될 제가 것 같아요. 말씀 들어갈게요. 저는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참여정부 때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루에 그냥 목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전에 계약을 해요. 오전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가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2천만 원 올랐대요. 그 집주인이 위약금 물고 계약 취소해요. 나 그 전세 놓을 이유 없다. 나 안 판다. 그런 경험들 우리 보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좀 우리 아팠던 역사를 한번 들춰볼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했던 우리의 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이어지는 그 체제 속에서 그 체제가 영원히 갈 줄 알고 참 우리는 황국 신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본 정부에 천황폐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우리가 독립을 맞고 나서는 일본을 비난하는 데에 앞장서요. 근데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그 용인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문제도 그래요. 개인 간의 문제도. 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에 관한 문제가 노무현 정신 제가 말씀드린 한미 FTA에 관한 입장 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한 논거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논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 얘기를 좋겠어요. 듣고 하시죠. 저는 지금 이 얘기는 이 주제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건 FTA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저는 그 자리는 아니라고 본질을 논의해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FTA의 본질을.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전제를 한 겁니다. 이 FTA는 노무현의 FTA도 아니고 이명박의 FTA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FTA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잘 몰랐다?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고 나라를 책임지라고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몰랐다고 얘기하면 전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한 거예요. 그 정도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이 맡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참하죠. 불행하죠. 그런데 알고도 혹시 몰랐다 그런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때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알고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몰랐다? 그거는 국가와 민족 앞에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몰랐다는 얘기를 받아들여 준다면 그때 그 정도도 몰랐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제가 그거 이제 받아들일게요. 그런 비난은 다 받아들일 테니까 지금 제가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한미 FTA 이행 법안과 관련해서 이 협정이 두 나라에서 상이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불평등이 있다. 이 문제와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환경이 2008년도 미국 부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이 진단에 대한 견해를 주세요. 제가 좀 말씀. 그러니까 저를 말 바꿨다고 비난하는 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굳이 말 안 하셔도 되고요. 박수 차관님께서는 발언이 있으십니까? 지금
유시민 대표께서는 본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너무 민감해진 것 아니요. 같은데. 제가 부분에 관한 그거는 여기 얘기입니다. 국민들 자, 앞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이 자.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이 부분- 그렇게 본질을 벗어난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익이 달려 있고 국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 본질에 관한 견해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걸로 합니다. 토론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자, 예. 이걸 얘기를 하시죠. 지금 저는 이 자리 분명히 FTA 깊이 들어가는 자리 아닌 걸로 압니다. 그렇죠? 자, 아니, FTA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쟁점이니까 입장 얘기할게요.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FTA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제를 합니다. 이른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이 맡겨준 책임을 이행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FTA 자체를 우리가 부인한다면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FTA를 왜 체결합니까? 그건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FTA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FTA는 나쁜 FTA이고 그런 FTA는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FTA를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국가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체결하자는 얘기죠. 그러나 좋은 FTA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오바마 얘기도 했고 미국 의회도 얘기도 했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 전미 자동차 노조, 자동차 회사의 주주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맺은 FTA를 반대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해서 그걸 미국이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국익에 손상이 되고 국가 균형이 깨졌다고 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신뢰를 끼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벌써 했지 않습니까? 이미 한미 FTA가 서명이 되고 국회까지 돌아갔지만 미국이 요구해서 재협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한 것을 이 정부에서 다시 재협상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게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FTA가 시행이 되면 재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발효 절차를 연장해 주십시오. 중지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우리 측 의견이고요. 짧게 아니 그래서요. 드릴게요. 아니 우리 박 차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길게 하셨잖아요. 저도 길게 안 할 테니까 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오히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오히려 이게 국익에 손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국가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FTA에 대한 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마치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달라진 것처럼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 무분별한 개방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얼마 전에 끝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서각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아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잘 통계를 보십시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 1월 11일 날 제가 그때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 하고 있었던 짧게 때이기 정리를 때문에 좀 잘 아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제를 도입해서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됐다는 예. 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은 계속돼야지요. 네. 저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있고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정책 같은 것은 새로운 정부가 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이랄지 FTA랄지 이런 정책은 계속 가야지요. 근데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 정책도 수도권 발전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 이 2008년 부분에 10월 대해서 지금 진위는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예, 남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예. 주제 좀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 FTA 네. 아니, 남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FTA 관련돼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말바꾸기 논쟁이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과연 FTA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의 두 가지 문제인데 먼저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 체계 불평등 문제는 사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지금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ISD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앞으로 발효가 되면 90일 이내에 바로 위원회 구성해서 ISD 재협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바뀌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이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서 미국도 하고 여러 나라하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도 할 겁니다. 과연 중국과의 FTA는 어떤 입장이신지 일극 체제가 아니라 양극 체제가 됐다면 미국과의 FTA, 중국과의 FTA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전제는 통상 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 전략은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추구했고 지금도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 바꾸기 하려는 이런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주체적으로 그때 추진했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또 지금 너무 주체적인 입장에서 반대로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님이라든지 한명숙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정말 주체 중에 주체였던 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완전히 바뀐 입장으로도 주체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하면 그 입장이 좀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극단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정치인들 너무 말 바꾼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 있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고민이 되죠, 저희도. 왜냐하면 사람이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왜 안 불편하겠어요? 실제 그 당사자들만큼 많이 고민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그 지난 3년에 걸쳐서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밖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입장을 바꾸라는 요구도 참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응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깊게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 또 입장을 바꾸는 데 따른 지적, 비판 이걸 다 들어보고 그리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건 반대해야 되겠다. 그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된 거고요. 끝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면 한미 FTA 재협상 아닙니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은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그냥 약속대로 뭐 IST 조항만 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여튼 협의 요청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통합진보당 입장은 한미 FTA 폐기가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완전 폐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저희 잘 압니다. 그러나 재협상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을 요청했다가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미 체결한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 24.5조에 이 재협상을 열어나가기 위한 절차가 있거든요. 이 어느 한 일방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합진보당이 명확한 한미 FTA 폐기 입장을 견지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 전체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앞으로 수정해내는데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폐기를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저희 통합진보당은 굳건하게 폐기 입장을 견지한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견지하고 총선에 어차피 나간다. 그 입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총선이라는 것이 어차피 정치적 선언의 또 그 선언적 의미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에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야권 연대 과정에서 이 FTA 지금 극명하게 통합진보당에서는 폐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야권 연대 과정에서는 한명수 대표께서 절대 반대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 폐기인지 재협상인지요? 야권 연대 그 합의문에 실무적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폐기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를 재협상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겠다는 폐기 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재협상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쟁점이 돼서 이번에 문안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면 재협상과 폐기라고 하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FTA 시행은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면 반대라는 표현을 쓰셨더군요. 그러니까 시행 자체는 반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협상에서 좋은 FTA를 만들겠다. 네. 반대. 이제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의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요 관련돼서. 그러시죠. 민주당의 입장이 과연 전면 재협상이라는 게 뭘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걸 바꾸셔야 전면 재협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0+2를 10+2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10개 중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9개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FTA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조세 조약을 10개국 이상을 제가 직접 체결했던 사람입니다. 네. 조세 조약은 이제 협상이거든요. 협상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국가만 이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협상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생해야 되고 윈윈해야 된다는 것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9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체결하면 농축산업 쪽에서 약 한 50 정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자동차나 다른 부품 쪽에서 50 이상의 그러니까 100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SD를 비롯해서 독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재협상할 때 어찌됐든 자동차 분야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물거든요. 원래 FTA는 다 폐기하도록. 질문은 뭐냐면요. 그 내용을 좀만 상기시키지 않는 게 좀만 아니라 얘기 드리고. 어떤 거를 우리 정부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재협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2.5%의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면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3,000cc 이상은 이제 유예가 있었고. 근데 이것을 4년간 유예를 시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지만 거기서 약 4조 정도 우리나라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양보해 줄 때는 당연히 독소 조항을 함께 검토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됐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을 안고 갔지만 재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하려면 독소 조항, ISD 조항 같은 것도 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재협상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재협상하면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는 재협상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받아주면 폐기해야죠. 그렇지만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에서 자기 나라에 불리하다 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재협상에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했지 않습니까? 전면 재협상 가운데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시죠? 재협상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10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한 것이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하나하나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시겠어요? 그건 이제 협상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목표는 있지 않겠습니까? ISD를 설령 우리가 들어준다 하더라도 예. 다른 쪽의 양보를 많이 얻어내면 그건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 입장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원래 때문에 중도 정당은 좀 모호한 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 좀 자, 드리고 그러면 싶은데요. 우리 박준 차관님께 한 30초 드리고요. 다음 또 쟁점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만 드릴게요. 모호한 걸 요구해 놓고 그게 안 되면 폐기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모호한 게 요구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저도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 좀 하죠. 야당에서 국익의 차원에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인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문제는 적어도 국회에서 비준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일이 제기된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비준 제가, 동의를 날치기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쨌거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다 맞춰졌고요. 자 이거 하나 또 붙이게요. 국익의 한 관점이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눈에 보이는 국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자동차 분야에서의 국익을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신뢰관계를 통해서 얻는 국익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그것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죠. 조약을 국가 간에 재협상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저한테도 좀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 정부에서 5년 동안 위임받은 정부에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정말로 누구 말대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정 문서에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예. 가지고 나왔다. 다른 하나를 또 이제 여쭙고 싶은 예, 게 짧게 좀 있는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걱정하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해야 된다고 진작부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예, 당연한 그리고 거죠. 박수를 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분야에서 100을 얻을 것을 5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자동차 분야는 50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국가는 자동차 분야만 보는 게 아니고 축산업까지 같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로 볼 때 우리 국익이 손상됐기 때문에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거 하나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재협상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마치 그게 되면 한미 우호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면 미국은 우리한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까? 얘기 드릴게요. 왜 우리는 받아줬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건 것 중에 사대주의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주 다행스럽게 제가 미국의 의회에서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1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그럼 의회를 더 제가 좀 압니다. 잘하시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굴욕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아주 스피디하게 그것을 상하원에서 의결해냈다고 하는 분이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반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 정치권의 오랜 관행입니다. 상대국 원수를 국빈 초청했을 때 그네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묶였던 것 풀어주는 것. 또 하나 지금 이 문제도 아니,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는데도 국빈만 당연히, 오면 당연히 통과시켜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어떻게 것만은 있습니까?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짐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개방과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다. 진보주의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일부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앉겠습니다. 점점점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쓴 회고록에서 본인이 자필을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용하시면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존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하시되 골고루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ISE를 포함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함께 유고에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언급하실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친노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 잘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하신 것도 있고요. 잘못하신 것도 많고요. 판단을 착오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자산도 남겨주고 가셨고 또 좋지 못한 부채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남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좀 섭섭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자산만 많이 눈독을 들이시던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부채, 양극화, 또 한미 FTA, 또 비정규직 문제 확대 이런 부채를 끝까지 안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친노 소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의 말씀이나 또는 대통령이 하신 일을 지금 시점에서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은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나 그것과 비교해서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지금 100분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 FTA가 나오니까 네 분이 지금 물을 드시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예, 그만큼 좀 뜨거운 화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지금 또 이번 총선에서 쟁점사항이고 가장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또 주제가 이 해군 기지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구럼비바이에서 4차 발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중국의 이어도 이게 지금
이른바 수역 관할권 지금 문제죠. 이게 지금 겹치면서 더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네. 그 유시민 대표께서 아니, 말씀하신 제가 아주 일단 짧게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관계상 제가 충분히 오늘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아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짧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한마디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새누리당에 속한 의원들이라고 새누리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는 좀 깨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하나입니다. 칭찬하면서 우리를 찌르시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아파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옆에 앞에서 앉아서 말씀드리기 불편하죠. 분명히 전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간적인 면모 좋아합니다. 근데 인용을 굉장히 고약하게 하세요. 고약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고약하게 하는 것도 받아들이셔야죠. 그 자산과 부채를 다 받아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무현 정신의 부활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박준 차관님 제가 진행자로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마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평가하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건 이제 각 당별로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뜨거운 이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또 입장 이런 걸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주 기지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남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2002년도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7년 이상 사업을 중단했었죠. 그랬다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을 해서 2007년도에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또 이번에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되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에 대한 설득이 또 조금 모자랐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미군 기지나 이런 걸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어요. 그거는 정부가 말끔하게 이거 앞으로 우리 미군 기지로 사용 안 된다라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말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한명수 대표님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정희 대표님도 안 내려가시고 이걸 정치권에서 너무 갈등을 조정하는 이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제주 해군기지도 한미 FTA와 비슷합니다. 둘 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계속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군기지 건설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맞고 저는 또 안보 차원에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 2007년에 우리 한명숙 대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만 당시에 총리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건설하기로 했냐. 제주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평화의 섬이고 국제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 전용기지로 건설하지 말고 민군 복항기지, 미양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이 1조 500억입니다. 이 중에 국방부로 들어간 예산이 95%입니다. 그리고 민항과 관련돼서 국토해양부로 들어간 예산은 5%밖에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군사 전용기지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한미 FTA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용이. 제주 해군기지란 말만 같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 바꾸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2007년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민군 복항기지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거든요. 근데도 이 정부가 이걸 군사 전용 기지로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공동으로 통과시켰는데 작년에 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얼마였냐면 1,327억 원이 정부에서 넘어왔는데 이걸 96%를 깎았어요. 왜 깎았냐? 왜 국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민군 복항기지로 건설하려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군사 전용기지로 건설하느냐 해서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제주지사를 누가 뽑았습니까? 제주도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의 제주 시당까지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새누리당이요. 네, 네. 새누리당까지도. 예.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반대하고 제주지사가 반대하고 제주도의회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그런데도 폭발을 해야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주민의 반대, 아무리 그게 맞다 예,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 얘기, 그리고 애초에 목표보다는 좀 기지 쪽으로 갔다라는 좀 지적이신데요. 예, 네. 지금도 민군 복합항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그래서,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요. 그 실천,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온 걸 한번 보세요. 저는 과정에 있어서 추론을 하고 그리고 짐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 아니, 제가 발전에서 1조 500억 원 예산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참 복잡해질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유시민 대표가 좀 불편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날 제주 평화 포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긴 말씀하셨는데 짧게 제가 할게요. 한 부분입니다.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 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데도 해군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분적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대화가 부족했던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유독 참여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 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안위가 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가 걸린 그 두 문제 가지고 유독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그것을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 바꾸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네. 박 전 차관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2007년도니까 이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를 방문해서 안보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이 지금 제주당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의 말씀 아닐까요? 말씀 아까 남경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가는 작업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참 대한민국 우리가 참 아쉬운 게 제가 기자 시절의 경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청회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은 이견을 가진 여러 집단에서 모여가지고 이견을 덜어내고 공통적인 어떤 의견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정한 태도를 참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욕을 하다 하시니까 못 바꿔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좀 말씀을 조금만 더 마저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번 섰다가 갔어요. 자, 우리 참여정부 때 얘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천성산 터널 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성산 터널 공사 거기 천연기념물 개구리 다 죽는다고 황소개구리? 아니요. 도롱뇽 죄송합니다. 도롱뇽. 그래서 스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중단됐다가 섰다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은 반대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근데 그 차이가요. 우리 박선규 전 차관께서는 왜 문제가 풀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지율 스님이 100일 가까이 단식을 하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셔갖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 사진 보신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북한산 밑에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2년간 지연됐는데요. 그때 스님들이 나무 위에 집 지어놓고 농성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목숨 걸고 반대하면 일단 중단해놓고 국정 최고 책임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가서 빌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1년, 2년씩 지체하면서도 결국은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구럼비 바위 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국익이 있고 군사 전략도 있고 다 있고 국가 운영에는 때로는 참 과단성 있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가서 며칠이라도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임기 초부터 명박산성 쌓고 경찰차로 막고 군인 동원해서 해놓고 우리 참여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안에서도 있었고 평택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참여정부 때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이 밀어붙이기를 정당화하는 농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플러스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거는 대화를 강조하시고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제가 거예요. 지금 박전 차관께 드린 질문은 그런 그 민의를 존중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니까 혹시 재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소 불편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또 말씀을 꺼냈으니까 유 대표께 조금 불편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2002년, 2005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철수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다가 2007년도에는 함대급으로 좀 제주기를 기지를 크게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제 한번 말씀이 조금 변화가 있으셨고요. 지금은 다시 이 제주기지를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좀 오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좀 입장이 두 번 바뀌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2년, 2005년 발언은 잘못 인용된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주 평화의 섬 행사에 가서 이제 이런 일반론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자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2005년도 얘기는 제가 이제 2005년도 아니 2007년도 2007년도 예. 2007년도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민군 복합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해군 대령이 지휘하는 규모의 그 함대급 이른바 그 미군 대령이 지휘하는 정도의 해군 병력이 상주하는 그 정도의 기지로는 사실은 민군 복합항이 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주도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민간 시설로도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안을 제가 냈었죠. 그것은 이제 제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예비후 때 하신 이건 말씀이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어떤 해군기지도 짓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니까 개인적으로는 과연 우리 해군의 전력 중심지가 남북 해상 분계선 근처에 있는 것이 좋으냐 또는 우리 해군 전력의 중심지가 그보다는 좀 더 한반도의 남단 쪽으로 옮겨가 있는 것이 군사 전략상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이 들어서는 지역의 현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의원님께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우리 박성규 전 차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토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왜 나쁜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주도민들, 온 국민들을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5만 톤 이상 크루즈가 전 세계 6척밖에 안 된다. 그런데 2척이 입항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죠.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주도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 방법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제주도지사가 반대하고 제주도의회가 반대하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찌됐든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아까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군 복합형이냐 아니냐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주장이 다릅니다. 여론 수렴은 2007년도 당시에 했습니다. 꾸준히 해야죠.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했죠. 그러다 지금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는 이것을 설득하려는 시간, 노력 이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무가내로 계속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그런 노력이 무위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이게 정치 쟁점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 삭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예산 삭감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이걸 삭감한 거냐면 사실 반대 공사 시위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1,084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쓰면 되니까 예산을 깎은 거지 전혀 무슨 이게 문제가 있어서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시각이 새벽 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열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시민 농객 여러분들께서 100분 넘게 지금 논쟁을 지켜보고 계신데 시민 농객 여러분의 질문이라든가 의견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지금 손을 먼저 들어주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선규 전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쓰신 희망을 마파라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거나 아니면 재산을 기부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줄기차게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좀 해보면 여기 계시는 유시민 공동대표님과 함께 모 방송에 나오셨던 이용관 전 대변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밤에 라면을 먹기 때문에 뼛속같이 서민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가 서민의 정의를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전 차관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민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하시네요. 제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는 아닌데 서민이라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일주 단위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거기다 써놓은 이야기들, 희망과 마파라다 맞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거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당도 야당도 자기 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벌입니다. 본인이 평생 걸려서 모은 재산 중에 대부분 331억을 기증했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도 월급을 한 푼도 안 갖고 가는 그 생각, 이건 제가 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민들의 생활이 퍽퍽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은 것까지도 그것도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시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시민 농객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이번에 남자분이신데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요? 유시민 대표님께. 유시민 대표께. 예. 아까 토론 중에 두 당의 공천을 두고 신입사원 뽑는 것 같다 하셨는데, 근데 통합진보당 보면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던 위원장을 당선 가능권에 공천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신입사원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나 피해자 지지 모임이 성토가 그치지를 않고 피해자도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도대체 공천하는 그 당의 패기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서기호 판사 때 비례대표 영입하실 때 이정희 대표님께서 영입하실 때 본인 끝까지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번 그 정진후 위원장 공천에 있어서도 본인이 몰랐던 일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기거든요.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의 취지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 있는 정진후 전 정교조 위원장께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하신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예, 2차 가해자에 대한 재심위원회가 열린 거 아시나요? 09년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를 좀 그러니까 재심위원회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 2차 가해자들을 당에서 뭔가 심증적 혐의는 간다라는 아니요, 2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도 제가 무슨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경고로 낮추셨잖아요. 위원장으로 계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예, 이런 답변해서 겁니다.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분이 그 사건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를 않고 조금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어서 그분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 전교조 위원장이 제명이 되고 그 뒤에 오신 전교조 위원장이 이 정진후 후보예요. 이 정진후 후보가 위원장으로 오셔서 그 책임이 있는 전임위원장을 제명을 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랬는데 전교조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그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모임 쪽에서 이걸 낮추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정진후 위원장이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대의원 대회에 재심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번복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대의원 대회에. 6시간 동안 대의원들이 토론한 끝에 표결했는데 가부가 거의 동수로 나와서 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위원회의 표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어요.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조금 좀 엄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더 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 사실관계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시려고 믿고 저희는 이 사건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성폭력 알겠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아시죠? 피해자분께서 인터뷰하신 거 한번 물론이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그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 문서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다 받아봤습니다.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시민농객 여러분께서 늦은 시각 아주 함께 하시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워낙 뜨거운 쟁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쟁점들이 결국 또 이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의 어떤 잣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서 잠깐 그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야권 연대 그리고 지금 공천 반발, 뭐 이것은 여야가 약간 공통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발로 인해서 제3의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야권은 연대하고 있는데 보수는 분열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 야권 연대와 관련돼서 제가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 특히 이용섭 이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두 쪽이 지금 이제 선거를 위해서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좀 비슷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 동맹 체제를 해체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유시민 대표님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큰 가치는 같죠. 민주, 동의하십니까? 평화, 인권, 제 얘기를 좀 들어 인권, 복지 뭐 이런 부분은 같은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미 FTA를 폐기할 거냐, 재협상할 거냐, 미군을 철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같으면 통합해 버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고 연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나중에 대선 연대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강요 배분도 하실 거 아닙니까? 강요 배분 그거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되면. 논의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다른 집단이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상대방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문도 보면 한미 FTA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협상이냐 폐기냐 하는 양당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시행은 반대한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만 가지고 지금 양당이 서로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야권 연대를 했던 것은 사상 초유로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했고 두 번째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정책 공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정책 공조를 하더라도 각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죠. 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보당은 FTA를 폐기하자고 우리는 재협상하자고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당은 이제 좀 앞서가거든요. 새누리당은 좀 이제 보수적이고 현실 기득권을 대체적으로 그래도 고수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 보수 쪽으로 가면 편하기는 하지만 발전이 없고 너무 진보하면 시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적으로 가면서도 시행 가능성을 높이자. 남 의원께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뭉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질문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가려다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한국 답변 정치에서 드릴게요. 한미 동맹이나 미군 철수 문제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봐요. 미군 철수 문제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은 영원 불멸토록 외국 군대한테 우리 그렇지 안보를 않죠. 맡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예, 아닐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셋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통합진보당 강령을 뚜렷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이 얘기를 하면 반체제로 반미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민주당은 이걸 명시를 못해요. 저희 내일 모레 당장 철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방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의지를 강령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몇백 년씩이나 외국 군대 우리 안보를 맡길 겁니까? 언제 그 점이고요. 보십니까, 그게? 왜 이제 이렇게 아니 남북 평화가 다 조성되면 나가야죠 미군은. 나가는데 당연히. 그게 지금 그런 거고 왜 연대했느냐 하면요. 현재 얘기를 하셔야죠. 좀 다르면서도 연대한 이유는 새누리당과 우리 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는 색강이 흘러요. 색강은 차박차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홍수나무 그거 빠집니다. 잘못하다가.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도 어떨 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짜증 나는데 저희가 연대를 안 하고 선거를 나가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 싫은 느낌이 좀 있을 때도 있지만 국민들이 뭘 명령합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바꾸래요. 그건 두 분들 생각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어떤 데 착각일 수 있죠. 그게. 아마 시간상 세 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박준 차관님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야권이 네. 본인들끼리 연대한다는데 그걸 어찌 막겠습니까? 저는 야권에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남경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대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끼리의 연대냐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속은 다 다른데 겉에만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는 것이냐 하는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역사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순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수많은 결합과 연대가 이익 조건이 깨졌을 때 전체 조직에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반부로 흐를수록 쟁점이 뜨거웠는데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열띤 토론의 과정 속에서 각 당의 입장이라든가 네 분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본질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정치 공세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입장 또 하시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늘 선거가 오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이 의미가 있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